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폭등하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을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금요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혜로운 부동산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날씨로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제는 전국에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모두 그친다고 하네요. 이 시각 야외로 나가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채널A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바깥 날씨 어떤가요? 네, 상쾌한 아침입니다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서울의 비는 일찌감치 그쳤고요. 이 구름 사이로 볕이 드러내고 감추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기까지 쾌적한데요. 여전히 남부 지역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내리는 지역으로 곳곳에 안개가 짙게 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영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낮까지 남부는 5에서 20mm, 남해안과 제주엔 10에서 50mm가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이 시각과 비슷합니다. 서울 2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안동 27도, 울산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아져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북서쪽 찬 공기가 들어와 부쩍 서늘해집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16도까지 낮아져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도겠습니다. 이번 주말 다양한 가을 축제가 진행됩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예술 작품을 누릴 수 있는 먹거리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또 가을하면 독서의 계절이죠. 서울 광장에서는 북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이색적인 북펭귄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요일 여수 밤바다에서는 시원한 밤 공기와 함께 화려한 불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참고하셔서 알찬 가을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남부지방은 날이 개면서 맑은 하늘 아래 가을 하늘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륙으로 이따금씩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요. 얇은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오늘의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뜨거운 축제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는군요. 네, 외국인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내국인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각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네. 현장의 열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국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약 67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펼쳐진 신나는 축제 한마당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노동자 축제가 있다고 해서 한번 주말이고 해서 놀러 왔어요, 친구랑. 오랜만에 왔어서 기분이 너무 신나요. 친구들만 만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한국 사람도 외국 사람 다 나왔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다 사람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 또 좋아요. 이 뜻깊은 행사에 내국인들도 참여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조금 더 가깝게 지켜보려고 가까워지려고 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내국인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화합의 의미를 담아 특대형 잡채 만들기 퍼포먼스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그 맛은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마당이 진행됩니다. 맛있어요. 짱 맛있어요. 국가의 성공적인 국내 체류를 돕고 우리 국민들의 성취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신명나는 전통 의상 퍼포먼스 공연도 함께 펼쳐졌는데요. 보기만 해도 흥이 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우리나라의 한복을 체험하는 부스가 가장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어느 나라 분이세요? 카보리아 사람이에요. 캄보디아. 한복 입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좋아요. 좋대요. 두 분이 부부세요? 허스밴드 앤 와이프? 아니에요. 그냥 친구? 이곳에 와보니 해외여행이 따로 필요 없겠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접 만든 수제 장신구부터 각국의 개성 넘치는 전통 의상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에 맛있는 음식이 빠지면 서운하겠죠. 그 맛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의 먹거리를 체험하며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옛날에 먹던 술빵 뭐 그런 맛도 있고. 우수한 실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시상식도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기회로 고용 허가제의 순기능을 널리 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펼치는 대망의 K-팝 경연대회가 펼쳐졌는데요. 이때 훈훈해 보이는 모습 포착. 와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행사에 참여한다 해가지고 창원에서 지원 나왔습니다. 여기 하시면 무엇을 해주시겠어요? 이 친구가 좋아하는 소고기 한 점 쏴야죠. 그래서 한 회사에 한 파티 할 거야? 알았어. 우리 너우샤드가 떨지 않고 잘해야 될 텐데요. 여기서 잠깐 실력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영예의 최우수상은 태양의 눈, 코, 입을 부른 필리핀에서 온 브라이언 씨에게 돌아갔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많이 행복해요. 나중에 제가 잘해요. 계속 노래해요. 노래하는 노래도 좋아요. 마음에 좋아요. 재미뿐만 아니라 감동까지 잡았다? 이번 축제에서는 고국의 가족들에게 귀국 후 다짐에 대한 편지 작성의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다들 그동안 할 말이 많이 쌓였나 보네요. 거침없이 한 줄 한 줄 써내려 갑니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우리 한국에 해피하고 재밌는 일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도 잘 살아요. 보내고요. 사진까지 찍으며 편지 발송 준비 완료. 고향을 향한 그리움 가득 담아 사랑하는 가족에게 편지를 띄워 보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내국인까지 모두가 하나 되었던 외국인 노동자 한마당 축제. 앞으로도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할게요. 네, 국적을 떠나서 화합하는 이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네. 이번에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중 일부가 사전 공개되면서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이 아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그중 경기도 과천의 경우 땅 투자 문의도 부쩍 많아지고 있지만 네. 실거주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된 경기 과천 부동산에는 벌써부터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근데 어디에 수입하는데 설비 없냐, 그 시간에 기다릴 게 없냐, 할머니들이 다 그러시고 이런 걸 주고 있는데요. 이런 동네를 갖다가 이제 좀 사볼까 하고 오는 거지. 반면 일부 주민들은 교통체증과 환경 훼손을 우려해
택지 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가 들어서면 기존 집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재산이 감소되는 거죠. 어쨌든 영향이 감축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갖다 많이 더 우려하죠.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시장과 면담을 가진 데 이어 주말 집회도 계획 중입니다. 경기 과천을 포함해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된 8곳은 개발 소식에 온종일 들썩였습니다. 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공공택지지구로 확정된 곳은 아직 없다고 밝히며 초기 검토 자료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홍윤아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대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금요 특강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실 강연자분 어떤 분이죠? 자, 오늘 강연자는요. 막막하기만 한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아주 쉽고 그리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실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올 4월 이후 주춤하던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추가됐는데 정작 시장은 시큰둥합니다. 고민하고 있던 타임에 딱 발표되니까 이 개인적으로 큰 자금이 아니고 좀 구하기 어렵습니다. 박종복 부동산 전문가를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고. 지난번에도 오셨었는데 너무나 반응이 좋아가지고 다시 또 그리고 뵙게 됐네요. 요즘에 이 부동산이 너무나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모셨습니다. 저도 방송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좀 질문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무 몰랐던 사실 알았는데 한 번 더 확인 차원은 좀 좋았다. 뜻깊은 시간을 가졌던 게 좋았고요. 오늘도 아주 좋은 시간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진짜 자고 일어나면은 막 집값이 뛰어 있고 맞아요. 49개월간 한 번도 안 쉬고 집값이 뛰었고 막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 오늘 지혜로운 부동산 재테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실 텐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이나 집은 저희 개인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는 꼭 필요하고 정말 그 분야에 전문 지식 없이는 본인의 자산 증식은 참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부모님이 지금까지 다 모든 거 알아서 했으면 이제는 자녀, 이제 본인들도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인다고 필요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지혜롭게 부동산 재테크하는 방법이 뭔지 한번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A타입과 B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A타입 보면은 집을 팔고 나면은 집값이 올랐어. 여기 어머니 계신 분 중에 저 난데? 그다음에 집을 사고 나니까 집값이 떨어졌어. 고소해. 잘했다. 이것도 나름대로 잘한 거죠. 세 번째, 집을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파니까 집값이 떨어졌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A타입이 그러니까 다 손해본 케이스네요. 그렇죠. B타입 가면은 집을 팔고 나니까 집값이 떨어졌어. 이런 분들도 일부 있어요. 춤추고 싶죠, 막. 아주.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렇죠. 여성분들은 화장도 탁탁 잘 먹어요. 딱딱 붙습니다. 어쨌든 이런 재테크는 대부분 아내분들이 집을 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 집을 사가지고 집값 오르면은 남편한테 큰 소리 치고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가지 긁히죠. 그래서 참 이래도 고생 저래도 고생입니다. 세 번째로 집을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파니까 집값이 올랐다. 확률적으로는요, 이 3번이 가장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과연 최근에 집값 동향이 어떨까? 5개월 만에 집값이 드디어 올랐어요. 올랐는데 보시면 조금 애석하고 좀 마음이 아픈 대목이 서울은 올랐는데 지방 쪽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하락은 일단 도심 수도권에서 먼저 가격이 오르고 지방으로 빠지고요. 근데 반대로 가격 하락은 지방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도심은
뭐 정말 그 전국 대비해서도 많이 올랐는데 지방은 0.12. 그런데 지금 이 한 2달 사이 그 2달과 1, 2주의 차이가 확 차이 나는데요. 지금 보면은 0.18%가 서울에 8월 달 초반에 전세 가격이었어요. 그다음에 매매 가격도 반등했는데 지금 보면은 0.47%, 2배가 일주일 사이에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도 일주일이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럼요. 그다음에 그 지금 이 서울시의 집값 상승률을 과연 이 상태에서 더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분간은 오르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박원순 시장께서 그건 철회를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나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본인은 강북부터 개발하겠다. 한강 있죠. 네. 한강 이남을 강남이라고 그러죠. 한강 북쪽은 강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산구가 강북이에요. 아,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북이라는 게 저 위쪽을 얘기하는 게 약간 아닌가? 다르다고. 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용산은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시점이 언제냐? 어느 시점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분위기 하나에 너무 휩쓸려서 움직여서 부동산 투자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성이 어렵죠. 많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럼 앞으로는 그 올라요? 집값은?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급해요. 항상 공급과 수요 여러 가지를 다 보고 부동산을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보여야 되는데요. 자, 서울시에 있는 인구가 과연 모르는 분들은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인구가 점점점 6년 동안에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 대신 경기도 쪽은 인구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아셔야 될 게 서울시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가구 수. 그건 무슨 말이죠?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인 가구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정말 그 독립해서 혼자 싱글로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되냐. 공급량이 늘어나고 인구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집값은 떨어져야죠. 집값은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구수 체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그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가 내 집에서 사느냐 전세냐 월세냐 보시면은 2007년도부터 보면요 통계상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2007년에는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자가 주인들이 56%가 넘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 42%. 전세도 어떻게 됐어요? 같이 떨어지고 월세는 오르죠. 1인 가구가 늘면서 집을 산다기보다도 차라리 월세 아니면 반전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매달 그렇죠. 내면서. 또한 여윳돈이 있는데도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1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평균 연령대가 점점점 고령화되고 있어요. 그럼요. 서울시 지금 올해 보면은 41.4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신 분들이 좀 서울에 살고 1인 가족들이 가구 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내 집에서 산다기보다도 월세를 사는 분들이 많다. 이 전반적인 지금 추세네요. 추세예요. 이런 시장을 알면요. 부동산이 쉽게 보여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저 집 사면 오를까 아랫집 영숙이 엄마가 야 저 집 사면 오른데 우리 같이 사자 이런 거에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 이 정답은요. 나한테 맞는 나한테 맞다는 거는 성별, 연령, 예산, 가족 수, 직장 위치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된다 안 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는 아무래도 뭐 지방 분들한테는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은 도심 쪽을 눈여겨보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면적. 평형이 클수록 가격 하락폭이 크고 위험성이 높다. 평형은 좀 약간 적은 평형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예산은 뭐 좀 많지는 않지만 5억 정도 예산 내신 분들은 어지간하면은 뭐 서울 시내를 좀 벗어나지 않는 게 좋고요. 조금 예산은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한 2억 5천대면 경기도 없고 신도시 쪽 보면은 참 잘 만들어 놓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 모르는 지역이라고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가지 말고 두 번, 세 번 가면은 자기가 못 봤던 재테크, 적은 예산. 또한 적은 예산은 뭡니까? 무료 대출을 받아서
큰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이 내 예산에 맞는 대출을 적게 받아 살 수 있는 그런 쪽은 괜찮고요. 세대수는 이제 뭐 그 세대수가 많을수록 투자 가치성은 높겠죠. 그래서 무조건 세대수는 많을수록 최소한 500세대 이상, 뭐 1000세대 넘는 아파트면 저희가 뭐 거의 금상첨화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분들한테 이런 계산할 줄 아시는 분들은 아파트나 집을 사는데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이런 대목을 못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턱대고 자신 없으면 뛰어들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면은 폭망할 수 있다. 그렇죠. 오히려. 이 부동산은 일반 자동차하고 다르게요.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처분할 때 처분되지 않으면은 그런 오래된 이자 여러 가지가 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정말 자동차 오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정말 신중해야 된다. 투기와 투자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한테 제가 상담을 하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면은 나는 절대 투기로서 부동산을 구입할 생각이 있다? 아니면은 투기로서 샀다?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다 뭘까요? 다 투자로 생각하세요. 투기와 투자를 약간 헷갈려 하신 분이 계신데 좀 쉽게 표현하면 투기는 사상이 불순한 거고 투자는 좀 착하다 보시면 돼요. 자, 본인이 지금 집을 이렇게 방식으로 나는 샀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생각으로 집을 보러 다니는 분들은 내가 투기인지 투자인지 한번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구입한다. 거주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1가구 다주택자 다 그렇잖아요. 한 집에서만 살면 되지 뭐. 그렇죠. 두 집 살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 그 두 번째, 눈치 작전. 뭐 언론이라든가 정보를 가지고 이 지역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취합해가지고 좀 나름대로 생각해서 취득하신 분들. 세 번째, 대박 아니면 쪽박이야.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야. 인생 뭐 있어? 이런 사람. 그냥 뭐 그래도라도 대한민국 부동산 사서 다 부자 됐는데 한번 가자. 세 번째,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 짧은 시간 안에. 그렇죠. 빨리 뜰 거를 예상하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는 금액의 50% 이상의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사는 분들은 대부분 투기로 보는 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투자는 이제 다르게 봐야 돼요. 실사용,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투자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근거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근거를 모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격보다도 가치. 가격과 가치는 차이가 커요. 그래서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과연 내가 이곳에 살았을 때 자녀들 학교라든가 나 출퇴근 동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불편하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보다 좀 중장기적으로 또한 사서 오르면 좋은데 굳이 안 오르면은 말지 뭐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 이런 분들은 조금 아무래도 제가 재테크나 아니면 투자 형태로 볼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제는 아까 반대로 투기와 반대로 살려는 금액의 30% 미만의 대출을 받고 사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저희가 투기보다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10억짜리를 살려면 7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안 되면은 10억짜리를 사시면 안 되죠. 그러네. 근데 실제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기사를 보면 돈을 이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실수요자는 못 사는 상황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막 어렵다 이러면서 투자를 못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막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집을 막 모으듯이 컬렉팅 하듯이 그죠? 그게 산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다 투기네요. 그런 분들은 투기일 확률이 거의 90% 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과 방법이 달라요. 그분들은 가격이 하락됐을 때 사고, 초보자분들은 이제 올랐을 때 사고. 그래서 투기꾼들은 뭐 남이 팔 때 사고, 남이 살 때 팔아라. 약간 역산으로 그분들은 계산해서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투기는 맞는데 전문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이 그걸 잘못 배웠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뭐 대출이자 못 내가지고 이제 압류딱지 들어온다고 해야 되죠. 주식이랑 똑같네 이것도. 그렇죠. 주식하고 거의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1, 2, 3, 4번 중에 가장 재테크를 잘했던 분은 어떤 분? 그러니까 이게 다 1, 2, 3, 4번이 산 거예요? 네. 샀던, 취득했던 타임. 3번이죠.
그렇죠. 이제 정답으로 1번은 전제 조건부터 지금부터 이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12년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1번이 가장 재테크를 잘한 거죠. 12년이나 걸렸잖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집을 그냥 나는 다른 생각, 꼭지점에 어디 관심 없이 그냥 내 집에서 내가 살자.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1번 성공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3번이에요. 그래. 3번 타임에 어지간한 분들은 못 사세요. 그렇죠. 떨어지니까. 아까 투기꾼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분들은 3번 타임에 사요. 가격 하락됐을 때. 그런데 왜 못 사느냐? 아니 가격이 저렇게 빠지고 있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해? 또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 그래서 아니 지금 보니까 3번 사고 난 다음에 좀 더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 거거든 지금. 그리고 2번. 2번이 세 번째로 왜 샀더라도 자기가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사학사촌에 샀는데 2억 8천 떨어졌어요. 남편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여겼어요. 자나깨나 스트레스를 주겠죠. 그런데 이 사학사촌 종잣돈은 내가 열심히 당신 월급을 모아가지고 만든 돈인데 왜 이렇게 나를 열받게? 속은 내가 더 아픈데 이때 안 팔고 기다렸다는 거죠. 이때 팔았으면은 아주 손해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4번은 이제 그냥 나름대로 그냥 시세 떨어지고 오르고를 떠나서 내가 이쪽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이제 순서로 치면은 이 타임. 그럼 지금까지 내가 부동산을 보고 살 때 어떤 타임에 샀었는지 운이 좋았구나. 아니 이걸 알고 샀는지를 한 번 더 그래프를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5년간의 주택 공급 물량이에요. 주택 공급 물량. 자, 이 대목을 더 눈여겨보셔야 돼요. 지금 2022년까지 계산한 겁니다. 자, 지금 서울시에 있는 공급과 수요, 그러니까 아파트예요. 뭐 우리가 뭐 아파트는 우리 거주용 아파트가 있고 임대용 아파트인데 아파트하고 원룸, 다세대 빌라를 토탈 계산 다 뽑아본 거예요. 자, 우리가 수요는 5만 5천 가구 정도 보고 있어요. 수요. 그런데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7만 2천 가구. 아까 서울시 인구 어떻게 된다 했죠? 줄어들고 있고 분양 물량은 늘어나고 이 대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격이 하락될 확률이 높다는 거는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도권들도 보면은 공급과 수요가 의엄하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지금 2018년도 당장 보지 마시고 2019 내년만도 보지 마시고요. 최소한의 2년에서 4년 정도로 보시면은 꼭 한번 보시면은 도움된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모든 공공임대를 제외한 아파트야. 아까는 원룸 비들라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공급 물량 보시면은 자 2018년 3만 5천이에요. 이게 아파트만이에요. 자 내년 보세요. 3만 거의 4만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지금 준공이에요. 준공이란 건 입주예요. 그럼 아파트가 만약에 입주까지 시간을 계산하면요. 아파트가 예를 들어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고 착공이 들어가고 입주까지 하려면은 짧으면 5년, 길면 8년 정도가 소요돼요. 그럼 이건 언제부터 공사 들어갔던 거예요? 2010년 정도부터. 그렇죠. 그러네요. 그때부터 공사가 시작됐던 거예요. 입주 물량이나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령 도시가 곳곳에서 생길 확률이 높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내년에 입주 물량 베스트 5를 해왔어요. 1위가 강동이네요. 강동이에요.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은 과연 어떤 아파트였을까요? 전에 대부분 주공 아파트였었어요. 주공 아파트 지역들이 이렇게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위부터 5위까지 봤는데 이제 2020년을 보자고요. 자, 영등포가 1위네. 영등포도 들어갔어요. 영등포는 공업 지역이 많았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아파트가 부족했었는데 나름대로 아파트를 많이 재개발하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요. 2019년도 물량 보셨죠? 베스트 5도. 그런데 2020년도에 강동구는 2019년에 1위였다가 2위예요. 와. 보시면은 그러니까 15,975호를 짓네. 총. 거의 16,000이에요. 그러네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강동구 일대는 이제 옆에 보면 이제 하나 미사지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사 쪽, 그러니까 이제 서울 외곽으로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중심으로 볼 수 없는데 예. 경기도 붙어 있는데 예. 그 옆에가 바로 위례고. 위례죠. 예. 네. 그 강동구 주민들한테는 제가 욕먹을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너무 많은 한 6년 전, 7년 전에는 전세 가격이 폭등했었어요. 왜? 주공 아파트 철거하고 공사들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인근에 전세 가격이 폭등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제 다주택자들 뭐 그 양도세라든가 세금 중과시킨다니까 이제 빨리 서둘러서 파셨던 분들 계신데 집을 팔지 않고 부동산 자산을 자녀들한테 증여를 무지 많이 했어요. 팔게 되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또한 이 추세를 보시면 2014년도부터는 12조 8,835예요. 그것도 많은데 보시면 지금 23조까지 뛰었네. 23조. 요 자녀들한테 증여하신 분들의 평균 1인 증여 금액이 1억 8천만 원이에요. 요 정도는 어떤 거 있을까? 대부분 주택이었죠. 소형 주택, 그러겠네. 아파트였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굳이 급매로 팔고 서둘러서 팔려고 하지 말고 아예 세금 내고 자녀한테 줘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근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네? 증여세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이제 증여세에 대한 이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됐던 게 이 사례인데요. 3억짜리 정도의 아파트가 있어요. 네. 3억짜리 아파트를 자 A는 증여세가 총 3억이죠. 3억 자산 중에 자 무상증여 성인 자녀한테 10년 동안 5천만 원은 증여세를 세금 없습니다. 무상증여가 돼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증여를 2억 5천 해야 되겠죠. 3억짜리 중에 그쵸. 5천만 원 무상증여 되니까. 그러면 증여세는 대략 4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분은 돈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네. 이거 엄청난 금액이에요, 어머니. 자, 그런데 B타입. 네. B타입을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3억을. 이게 절세예요. 야. 3억짜리 집인데 무상증여 아까 5천만 원. 그다음에 전세가 2억 5천짜리. 3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2억 5천 있는 집을 자녀 명의로 해줘요. 그럼 증여 금액이 빵원이죠. 제로네요. 제로죠. 예. 전세 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은 전세가 없었다. 전세를 놓고 증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전세 물량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 또한 전세 가격이 집값의 거의 60에서 70%까지는 다 돼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많이 이용들 했죠. 이거 이 정도면 내도 된다겠잖아요. 4천만 원 아껴서 좋은 일에 쓰시면 돼요. 네. 이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집에 전세가 들어와 있으면은 증여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전세금 2억 5천을 부모님이 세입자분한테 받아서 썼잖아요. 그러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집값이 왜 오를까? 이유가 있어요. 집값 오른 이유는. 내가 굳이 노력도 뭐 안 하지만은 주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자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많이 해주면 첫 번째, 두 번째 공급이 부족, 공급 부족, 공급 부족 영향도 있죠. 왜 수요 공급이 안 맞고 공급 부족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들 규제하면서 집이 예를 들어서 지방에 한 채, 서울에 한 채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집은 다주택자 세금 많이 내겠다니까 하나를 팔아야 돼. 어떤 걸 팔을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지방 걸 팔아요. 지방 거 팔죠. 똘똘한 거 좋은 거 하나 가지고 가자. 그런 추세였고. 내실 있는 집 한 채를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 부풀리기예요. 저 집이 아래층이 막 몇 동 몇 호가 3억에 팔았으면요. 난 3억에 안 내놔요. 싫어 나는. 네, 3억 1,000원이라도 팔 거야. 무조건 저 집보다는 나는 더 받을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아니 안 돼요. 그렇게 못합니다 해봐요. 단지 분해해서 저기 부동산 거래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무조건 나는 왜 내가 3억에 주고 샀으면은 일종의 소유권이 좀 명이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이자를 냈잖아요. 이걸 다 보상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매 금액에 업을 시키거든. 그래서 이제 가격 부풀리가 되고요. 이제 그다음에 풍부한 유동성. 이거 무슨 뜻이죠? 이제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많다는 거죠. 그죠? 돈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객들 만나면요, 정말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런데 인간성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같이 좀 뵀으면 좋겠네요. 얼굴 똑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돈 많다고 행복해 보일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10억 가진 사람은요. 10억에 자기는 만족을 안 해요. 20억 가진 사람 보면 화가 나요. 20억 가진 사람은 30억 가진 사람 보면 화나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든 결론은 뭐냐. 네. 내 현실, 내 만족하면 돼요. 그 대신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 크든 적든 지방이든 어디든. 그다음에 서울의 집값이 어느 정도 주춤하고 있었던 올랐던 그래프는 있지만은 전세 가격이 2년 8개월 만에 하락을 했어요. 전세 가격이? 전세 가격. 이게 아니 나는 집값이 중요하지 전세값이 왜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2016년 6월로 기준했을 때 75.1%였어요. 집값이 1억짜리면은 7,500만 원 정도가 전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6,900만 원으로 하락했죠. 예. 집을 살려는 사람이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보여야 돼요. 집값과 전세 가격 차이가 격차가 벌어졌다고도 봐야 돼요. 그러면 좋은 일이 좋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나쁘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안 좋은 거죠. 왜냐면 전세를 끼고 사야 되는데 그렇죠. 본인 부담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다음에 이 격차가 벌어질수록 더 집값이 하락할 확률이 높다. 전세 가격과 집값의 격차가 적을수록 집값의 반동이 집값적 오른 만큼 전세값이 따라가줘야 돼요. 그런데 나름대로 달리기 하는데 집값만 나를 앞지르고 있고 전세를 쫓아가지 못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집값이 떨어져서 나하고 거리가 줄어들어요. 하반기 부동산을 사겠다는 분들, 이제 뭐 청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분양에 자가 뭐 참여하는 분들의 통계를 보면요, 우리가 집을 사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투기꾼으로 보는 세력들이 좀 강해요. 집을 산다면 야 경기 안 좋은데 왜 집 사? 너 돈 있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투기꾼들보다 이 통계를 보시면은 내 집 마련이 많나요? 투자 및 투기 쪽은 36% 정도 돼요. 근데 내 집 마련이 몇 프로예요?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이 올 하반기에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나요? 그렇죠. 현금이 있는데 계속 고민했던 분들이죠. 그런데 가격이 너무 폭등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약간 주춤할 수 있죠. 그러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집을 살려는 분들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무조건 투기 쪽으로 보지 말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도 지금 38% 거의 40% 가까이가 지금 하반기에 나름대로 움직이려고 있다. 이런 분들은 집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투기 지역이라는 용어를 아실 거예요. 투기 지역. 뭐 투기 지역이 어떤 지역을 투기 지역 묶어요? 집값이 폭등하는 지역. 그럼 규제를 해요, 정부에서. 자, 여기는 뭐 1가구에 한 건 대출 이상 해주지 마. 그다음에 대출 만기되면은 연장을 해주지 마. 상한하라고 그래. 이런 규제를 만드는 게 집값이 너무 폭등하는 지역. 파리 부동산 대책위 위에 투기 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11곳이에요. 서울시에. 서울시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6.95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투기 지역이 어떻게 됐어요? 투기 지역이 더 올랐어요. 투기 지역이 8.18%예요.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보다 투기 지역은 집값을 안 오르게끔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올랐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좀 웃긴 표현으로 투기 지역 지정한 곳에 내비게이션 번지수 찍어서 거기 가서 살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투기꾼들, 자금력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전혀 뭐 부동산 규제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저건 심각한 대목이죠. 원래는 이 효과가 나면 안 되거든요. 반대 효과가 나야 돼요. 그러네요. 투기적으로 지정 안 된 곳이 가격이 오르고 지정된 곳이 떨어져야 돼요. 우리나라 좀 특이하네요, 그죠? 투기지역을 지정하니까 여기가 또 더 오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좋은 집을 보는 개념이 다르게 똑같잖아요. 그럼 정부에서는 안 오르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묶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거기는 저 처참하죠. 야, 이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참 난감하네. 뭐 정부 탓한다기보다도 이런 지역이 나름대로 투기 지역 된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에 좀 학군, 그다음에 약간 모든 시세가 형성이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좀 이런 규제로서는 제가 볼 정도는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누구나 내가 집을 살 때, 부동산 살 때 이런 걸 보고 나는 사야 되겠다. 요 정도만 알면요. 거의 실패는
안 올 확률이 높다고 보셔야 돼요. 네. 이거 중요하네. 중요하죠. 예. 메모하세요. 자, 거래가 활발한 거. 네. 부동산을 가보면 알겠네. 오르고 떨어질 떠나서 오르든 떨어지든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분양 물량이 적은 것. 아까 인구 대비 봐서 분양 물량이 어디에 많이 되고 인구는 어떻게 증가해요. 다 요즘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면요. 쉽게 나와요. 근데 분양 물량은 적은데 아파트 단지는 좀 커야 되네요. 아까 그렇죠, 1000가구 이상 되는 데가 안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실거래가 가격이 오르는 곳. 실거래가도 요즘에 확인이 돼요. 사이트 들어가면요. 몇 동, 몇 호, 몇 평형이, 몇 층이 얼마에 샀다가 딱 나와요. 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만 떼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래가 실제로 됐는지. 거죠. 호가하고 거래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명목적 가격이 아니라 실질적 가격을 봐라. 그렇죠. 아까 지금 서울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했잖아요. 주택 가격이. 그런데 거래 건수는 확 줄었어요. 거래 건수는 줄고 호가는 유지하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전세 물건이 부족한데 아까 말씀드렸었죠. 전세 물건이 부족한 데는 어떻게 하냐. 전세를 살 바에는 차라리 좀 보태서 집을 사자. 그럼 집값이 자연스럽게 하락은 하지 않고 상승할 확률이 좀 높다고 해야 되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전세가 비율. 자, 높아야죠. 집값과 전세 가격 차이가 격차가 없는 거. 적은데. 그래서 뭐 투기 세력들이 갭 투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잘못 판단하시면 또 큰일 납니다. 어머니들 전세 끼고 집 사가지고 현금 얼마 안 주고 집을 사면 된다고 해서 집 샀다가 지금 전세 가격 하락돼서 전세금을 반환 못 해주고 고생하시는 갭 투자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세 채, 네 채 샀다가 세입자 전세금 만약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인데 전세 2억 5천. 그다음에 현금 5천 주고 샀어요. 근데 세입자가 전세금 좀 주세요. 다음 사람 2억 5천에 주면 좋은데 2억 5천 안 돼요. 그렇죠. 2억 3천 되니까 2천만 원 보태야 돼. 그러네요. 뭐 적금 해약하고 여보 줘봐. 자산 증식시키려겠다 오히려 갭 투자로 지금 실패하는 분들. 그래서 이런 쪽은 투기꾼들이 갔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꼭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그 집값 수준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요. 이제 앞으로 집값이 더 부동산이 더 내려갈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진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듣기로는 캐나다도 엄청나게 막 집값이 뛰고 있다고 그러니까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값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이제 너무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요. 특별 지역만 이제 가격이 폭등하고 나머지 지역은 가격이 빠진 금액이 그 도심으로 밀어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값 상승은 어느 정도는 꾸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과연 상승폭이 얼마만큼 정부에서 규제로서 주춤하게 아니면 보합세를 만드느냐 이 싸움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건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집값에 대한 그 가격 상승은 비슷한 내용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집을 사서 내가 재테크 수단으로 크게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생각은 접근을 적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 일확천금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낫죠. 그냥 내가 편안하게 남의 집에 사는 것보다는 내 집에 편하게 산다. 그 대신 떨어지지 않고 그냥 유지만 돼도 나중에 내가 자녀들한테 뭐 증여해 주든 내가 노후에 어디 공기 좋은 데로 전원생활을 갈 때 쉽게 팔리고 이런 정도만 접근하시면 저는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시면 과한 욕심을 버려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고. 자, 오늘 뭐 재미있는 또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마무리 한번 좀 해주시죠. 마무리 말씀. 누구나 내가 집을 사가지고 집을 살면서 집값 오르기를 다 바라고 꿈이고 로망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집을 가지고 내가 인생 역전 이것보다 또한 자녀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물려주려고 적게 먹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먹을 거 먹고 그 대신 자산을 까먹지만 않는다는 생각으로 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잘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좀 살려고 했던 게 올바른 판단으로 그 지역을 선택을 잘했는지를 잘 숙지해서 모두 행복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복 부동산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디오프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8번의 선거에 출마해서 8.8승의 불패 신화를 기록한 이시종 충북도지사입니다. 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무패 기록 외에도 많은 기록을 낳아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민주당 이시종 후보가 60.3%를 득표하며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첫 여당 소속 충북도지사라는 타이틀을 얻은 이시종 지사. 충주시장 3선, 국회의원 재선, 충북도지사 3선까지 8.8승 무패 기록을 세운 그는 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 63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충북의 경제 살리기에 주력했고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을 통해 충북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힘썼는데 다시 한번 충북 도민들의 선택을 받고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꿈꾸는 이시종 도지사. 이시종 도지사가 만들어갈 충북은 어떤 모습인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디오프닝 진행을 맡은 채널A 보도본부 정명관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독 많은 기록을 낸 당선인이 있습니다. 첫 여당 소속 충북지사이자 충북의 첫 3선 도지사로 당선된 분이시죠. 이시종 충북도지사 만나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여름 무척 더웠는데 네. 얼굴은 아주 건강해 보이십니다. 예, 아주 그냥 뭐 폭염 때문에 우리 도민 모두가 고생을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비가 와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곳이 좀 낯익은 곳인데 여기가 원래는 충북도지사 관사였던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일제 때부터 여기가 충북도지사 관사였는데 우리 도민들에게 좀 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충북문화관으로 내놓고 저는 그 아파트로 가서 거기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선서 저 이시종은 충북도지사로서 도민을 도지사로 섬기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건설하고 163만 도민과 함께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완성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도민 여러분을 기적의 땅으로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노련한 선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충청도지사 이시종. 자, 그러면 우리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충북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보실까요? (8.8승)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왔을 때 한번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7.7승.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기록도 아주 대단했는데 이번엔 8.8승으로 저희 뭐 이제 광역지사 중에서는 거의 전무후무한 기록인 것 같아요. 이유를 단다고 그러면 우선 우리 충북도민들께서 기질이 그 한 번 믿어주면은 끝까지 믿어주는 그런 그 충북인의 특유의 기질이 아마 저를 8.8승까지 만들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굳이 또 하나 얘기하면 저는 그 진실이 최대의 무기다. 시장 3번, 국회의원 2번, 도지사 3번 당선하는 동안에 진실되게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이 이제 도민들로부터 평가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전구승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니 충북지사 이제 3선이면 이제 더 출마를 못 하는데 다른 어떤 계획 같은 거? 저는 이제 후배를 좀 길러야 되고 제가 이제 그 퇴직 후에 가서 열심히 이제 농사 짓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워커홀릭인데요.
아까 8.8승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실제 도 안팎에서는 일은 참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거든요. 제가 크게 일을 많이 한 것보다는 이제 열심히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 얘기는 우리 충북이 할 일이 많다. 다른 시도는 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할 일이 좀 적겠지만은 우리 충북도는 그동안에 먼저 많이 배가 고프고 발전이 좀 안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해외 출장도 많이 다녔다는 말씀이신데 예. 기억나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지금? 많이 지금 다닙니다. 엊그제는 그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죠. 인도네시아 가서 그 아시안 게임도 좀 보면서 우리 이제 충북이 무예의 성지로 좀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그 아시안 게임에 참석한 세계 무예계 스포츠계의 지도자들 가서 좀 만나는 바람에 제가 좀 갔다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동안인데요. 동안 무슨 뜻인지 지사님 아시겠습니까? 외모가 젊어 보이시고 또 건강해 보이셔서 이런 키워드를 저희들이 잡아봤는데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지금 동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저에게 건강한 체질을 물려줘서 그게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어렸을 때 제가 여러 가지 농사일도 좀 거두르고 또 광산에서 광불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체력 단련을 제가 많이 좀 했습니다. 그 자연식 이런 계통을 어릴 때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게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가서 뜯어먹고 마셨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체질을 강화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시종 지사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스토리를 조금 알아봤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책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책 분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경제의 기적. 지금 취임사에서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실현하겠다. 우리 충북의 인구가 이제 3%입니다. 3.1% 조금 안 되는데 경제 규모가 인구에 미치지 못해서 인구는 3%지만 경제 규모를 좀 키우자. 4%까지 키우자. 전국 대비. 2016년도에 이제 그 통계청 통계를 보면은 우리 충북의 경제 비중이 3.55%까지 올라갔습니다. 전국 대비. 3.5. 이런 속도로 가면은 2020년도에 우리가 목표는 게 4%인데 전국 대비 달성이 가능하다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4%를 향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런 목표가? 최근에 우리 충북의 이제 경제 성장 지표를 보면은 고용률, 실업률 또 경제 성장률 이런 면에서 전국 시도 중에서 우리가 분야별로 한 1등, 2등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증가율에서 경제에 이제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게 충북이 그동안에 많이 배가 고팠습니다. 또 바다도 없어서 여기에 철강 산업, 조선 산업 또 자동차 산업 이게 들어올 수가 없었죠.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러면 내륙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먹고 살 수 있는 게 그것이 첨단 산업을 키워보자. 그것이 이제 바이오, 화장품, 뷰티, 태양광, 유기농, 반도체, ICT 이런 쪽을 저희들이 이제 강조를 해서 중점을 둬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것이 이제 또 다행히도 세계 경제 흐름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이제 덕을 많이 받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63조 원 정도의 투자 유치를 해냈거든요. 63조, 8년 동안? 8년 동안에 63조의 MOU를 체결한 거죠. 그 수치로 보면 굉장한 그 기적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밑바탕이 돼서 충북의 경제가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하면 좀 탄탄하게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강호축인데요. 강호축.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개념인가요? 강자는 이제 강원도 강자고
호는 저 호나무자 이렇게 했습니다. 호남. 예. 그래서 강원도에서 우리 충청을 거쳐서 호남으로 가는 축. 예. 우리가 이제 그 강호축을 이제 꺼내게 된 것은 강원도와 호남 간이 현재가 다리가 끊어진 거로 보시면 됩니다. 다리가 끊어졌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강릉에서 원주 이쪽으로다가 이제 그 고속 화철도가 돼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목포에서 오송까지도 돼 있거든요. 이제 중간에 그 오송에서 제천 요 사이가 충북선 여기가 현재 그 고속철도가 안 돼 있어서 목포에서 강릉까지 고속화철도 내지 고속철도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북선을 고속화철도로 만들어지면은 강원도에서 그 호남 간에 그 끊어진 다리가 연결이 된다. 강원축의 대표적인 사업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 강원도와 호남 간에는 단절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어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 발전의 이제 축을 경부 쪽 위주로 그동안 해왔지만은 강호 쪽 위주로 하는 것이 새로운 국토 균형 발전의 아젠다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일종의 X자 균형 개발이네요. 그렇죠. X자 축을 완성시키는 개념이죠. 강호 축을. 관련된 시도가 이제 8개 시도가 있는데 8개 시도가 힘을 합치고 청와대에 있는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힘을 합쳐서 이것을 이제 국가계획에다가 넣자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꼭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정책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정책 키워드입니다. 농시라는 정책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요. 농시. 이것도 조금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개념일 것 같습니다. 어떤 개념인가요? 농시는 저 농업 농자에 도시 시자, 저자 시자 그걸 썼습니다. 농업하는 데는 촌자를 붙이죠. 그렇죠. 촌사람. 뭐 이렇게 조금 그 비화시키는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서울은 서울 양반. 농업하는 데는 꼭 촌자를 붙여야 되느냐? 농업도 도시처럼 여러 가지 그 농사를 지면서도 도시 수준의 어떤 생활, 문화시설, 또 복지시설, 의료시설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춘 농업 도시를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농촌에서 촌자를 좀 빼보자. 특히 그 농시 개념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꼭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농민들의 소득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최저임금의 반의 반도 못 미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를 실시를 하면은 그 농업인은 그 매년 무슨 장목을 선택할까 고민하지 않고 자기 전공인 것을 계속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뭐 잘 돼도 못 돼도 그 기본소득은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농업을 질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한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도입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 바로 요 분입니다. 뭔가 도복을 입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분이신가요? 신한승 선생이라고요. 신한승.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택견을 다시 복원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통 무예가 택견이었거든요. 근데 일제 때 택견이 말살당했습니다. 그것을 해방 후에 신한승 선생이 충주 계시면서 문화재청에다가 국가 그 무형문화재로 그 등록을 하신 분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충주시장을 할 때 전국 택견 대회를 개최를 하다가 그 택견 대회를 발전시켜서 우리나라 전통 무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라고 하는 무예 올림픽 같은 거죠. 무예 올림픽을 2016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2019년 내년도에 두 번째 개최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무예의 성지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런 뜻에서 출발한 건데 신한승 선생이 씨앗이 됐다. 그렇게 돼서 이분을 제가 늘 존경하고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언제쯤 대회가 열리게 되나요? 내년 9월 달에 개최가 됩니다. 세계 무예 한 22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세계 무예계 지도자들이 다 오죠. 나라는 한 100개 나라 정도 이렇게 참여가 되는데 2회 대회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를 하고 3회 대회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 충주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 무예 마스터십.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사님, 우리 아크릴판에 충북은 생명과 태양의 땅이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네. 생명과 태양의 땅.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적으셨습니까? 충북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생명산업과 태양광 산업이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6대 신성장 산업. 이제 이 용어는 제가 이제 구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 우연히도 어느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이 그 창세기 편을 얘기하시면서 생명과 빛 이것을 1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들었거든요. 설교를. 예. 그래서 바로 이거다. 그래갖고 이제 그 이튿날 와서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확정을 지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충북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에 아주 딱 맞는 그런 슬로건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삼선의 삼선 성공을 만들어 주신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를 삼선도시화 만들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선거 때 공약했던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완성을 하겠다. 그리고 강호축을 개발해서 거기서 충북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보겠다 하는 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도민 여러분이 모두가 도지사가 되셔서 제가 깍듯이 모시고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디오프닝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9월 7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날씨에서 들으셨겠지만 이번 주말에는 아침 저녁으로 부쩍 더 서늘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에 좀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